사씨가 남쪽으로 떠난 이야기. 작가 김만중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희빈을 왕비로 맞은 일을 비판하다가 남해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소설을 썼죠. 숙종이 다시 맑은 눈으로 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러니까 물론 사씨는 인현왕후의 모습이 투영된 캐릭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씨의 모습에는 김만중 자신의 모습이 어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옳은 일을 한 대가로 남쪽으로 쫓겨갔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은 하는 대쪽 같은 성품이 그렇습니다. 한량없이 곧기만 하고 교씨가 꾸미는 계략에 대해서는 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씨의 모습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소통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 요즘에는 오히려 사씨 같은 인물이 정말 귀하고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소설의 시작을 읽으면서 그러한 사씨의 모습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1장 어진 며느리 사정옥. 중국 명나라 세종왕제 때 금능 순천부에 유현이라는 이름난 선비가 살았다. 개국공신의 후손인 그는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해 벼슬이 2부 실랑까지 올랐다. 어질고 정직한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자자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것이 한 가지 걱정이었다. 부인 최씨와 사이는 좋았으나 늦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늦지막이 겨우 아들 연수가 태어났으나 시름시름 앓던 최씨 부인이 연수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승상 엄승을 비롯한 간신배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충신들을 죽이기도 하고 유배를 보내기도 했다. 간신배들과 뜻이 맞지 않는 유현은 병을 핑계 삼아 벼슬에서 물러나 집에서 한가로이 지냈다. 어린 연수는 유현의 누이 두 부인이 돌봐주었다. 두 부인은 일찌감치 선비 두간과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살았다. 누이를 측은히 여긴 유현이 제 집으로 오게 해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 두 부인의 살뜰한 보살핌으로 연수는 무럭무럭 자랐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던 연수는 글재주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물 또한 빼어났다. 유현은 아들의 기특한 모습을 볼 때마다 죽은 아내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연수는 15살에 과거에 급제했다. 황제가 크게 칭찬하며 한림 학사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연수는 황제에게 아직 나이가 어리니 10년을 더 공부한 후에 벼슬길에 오르고 싶다고 청을 드렸다. 그 뜻을 갸륵하게 여긴 황제는 5년만 더 공부를 하도록 허락했다. 5년 뒤 연수가 벼슬길에 오르자 딸 가진 사람마다 사위를 삼고 싶어 했다. 그러나 좀처럼 마음에 드는 신부가 없었다. 유현은 두 부인을 시켜 성안의 매파를 모두 불러들였다. 성품이 어진 아가씨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구려. 두 부인의 말에 매파들이 너도 나도 아가씨를 추천했지만 마땅한 상대가 없었다. 주씨성을 가진 매파가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입을 열었다. 대감께서 부귀를 원하신다면 엄승상 댁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질고 성품이 맑은 아가씨를 원하신다면 신성현에 사는 사급사댁 아가씨 말고는 없습니다. 이 두 댁의 아가씨 중에서 택하시지요. 유현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부귀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네. 어진 교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사급사라면 나도 잘 아네. 고든 말만 하다가 귀향을 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강직한 선비였지. 그런데 그 따님이 그리 어질단 말인가? 사급사댁 아가씨의 어진 마음씨와 아름다운 용모를 칭찬하는 소리가 신성연에 자자하니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한번 알아보십시오. 매파는 자신있게 말하고 일어섰다. 매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유현이 두 부인에게 말했다. 매파의 말만 믿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사소저의 인물 됨됨이를 알 방법이 없을까? 유현의 말에 곰곰 생각하던 두 부인이 입을 열었다. 사람의 성품은 글씨에 나타나는 법이지요. 마침 제게 우아함에 시주하려던 귀한 관음 화상이 있습니다. 묘해 스님을 사급사댁에 보내 사소저에게 관음 화상에 넣을 관음찬을 한 수 써달라 해서 받아오게 하면 어떨까요? 사소저의 글과 글씨체를 보면 재능과 성품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묘해 스님이 직접 그 아가씨를 볼 수 있으니 좋을 듯합니다.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나 관음찬을 짓는 일은 여자의 글재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니라. 어려운 글을 짓지 못하면 어찌 재원이라 하겠습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럼 어서 서두르도록 해라. 두 부인은 우아함으로 사람을 보내 묘해 스님을 모셔왔다. 급히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급사댁과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댁 아가씨의 인물과 품행을 알 길이 없군요. 마침 스님께서 시주하려던 관음 화상이 한 폭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댁에 가셔서 아가씨에게 관음찬을 좀 받아와 주세요. 두 부인이 관음 화상을 내주며 부탁했다. 묘해 스님은 곧 사급사댁으로 갔다. 사급사의 부인은 우아함에 불공을 들이러 자주 갔던 터라 묘해 스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부인은 묘해 스님을 반겨 맞았다. 오랜만입니다, 스님. 소승의 암자가 낡아 고쳐짓느라 찾아뵐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 지었기에 부인께 시주를 청하러 왔습니다. 불사를 위한 일인데 어찌 시주를 아끼겠습니까?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 큰 시주는 못하는데. 소승이 청하려는 건 재물시주가 아니옵니다. 하지만 소승에게는 천금보다 귀중한 일이지요. 그럼 어서 말해보세요. 호기심이 인 부인이 묘해 스님을 재촉했다. 어느 댁에서 관음 화상을 한 폭 시주하셨는데 당나라 사람이 그린 귀한 그림입니다. 다만 그림 위에 찬문이 없는 것이 흠이죠. 그래서 댁의 따님께 찬문을 지어주십사 청하러 왔습니다. 찬문 시주는 그 공덕이 금보화를 시주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 따님께서 써주시면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딸아이가 비록 글을 좀 읽었다고는 하나 그런 글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불러서 한번 물어나 보지요. 사급사 부인이 하인을 불러 딸을 데려오라고 했다. 이윽고 아가씨가 두 눈을 내리깔고 사뿐사뿐 들어왔다. 고운 외모에 우아한 자태는 마치 관세음보살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듯 아름다웠다. 속세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단 말인가? 감탄한 묘해 스님이 일어나 합장을 하며 말했다. 소승이 4년 전에 아가씨를 뵌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어찌 있겠사옵니까? 사소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내게 관음찬을 받으려고 스님께서 멀리서 오셨구나. 지을 수 있겠느냐? 부족한 재주로 어찌 찬문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자가 시를 짓는 일은 예부터 곱게 보지 않았나이다. 아무리 스님의 청이라고는 하나 어렵겠습니다. 소승이 원하는 것은 시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높으신 공덕을 찬양하는 글입니다. 더욱이 관세음보살님이 여자의 몸인 까닭에
여자의 글을 받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 듯하여 이렇게 아가씨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소승의 간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네 재주가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그 글은 보통의 글과는 다르니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도 보고 싶구나. 부인 또한 은근히 딸에게 권했다. 그러자 묘혜 스님은 얼른 관음 화상을 펼쳐 보였다. 푸른 물이 넘실대는 외로운 섬의 대숲 아래 관세음 보살이 흐트러진 머리에 흰 옷을 입고 산의 아이를 품에 안은 그림이었다. 솜씨가 어찌나 신묘한지 관세음 보살과 동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림을 본 사소저가 머리를 갸웃하며 말했다. 제가 배운 것은 오직 유가의 글이라 불교의 글은 알지 못합니다. 관음찬을 짓는다 해도 스님의 마음에 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푸른 연잎과 흰 연꽃은 빛깔은 다르지만 한 뿌리에서 나왔죠. 석가모니와 공자가 다르나 모두 같은 성인 아니겠습니까? 아가씨께서 비록 불법을 배우지는 않았으나 유교의 글로 보살을 칭송하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그제야 사소전은 손을 깨끗이 씻고 관음 화상을 벽에 걸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사소전은 붓을 들고 공손히 관음찬 120자를 쓴 뒤 모년 모월 모일 사정옥 삼가 글을 씀이라고 썼다. 묘혜 스님은 사소저의 글과 글씨체에 감탄하며 거듭 감사의 말을 한 뒤 유현의 집으로 향했다. 유현과 두 부인은 묘혜 스님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묘혜 스님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유현이 반가이 맞으며 물었다. 그래, 그댁 아가씨는 자세히 보았소? 어떠하였소? 묘혜 스님은 관음 화상을 내보이며 말했다. 이 그림 속의 관세음 보살님과 똑같이 생겼더군요. 묘혜 스님은 이어 유현과 두 부인에게 사급사 댁에서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 관음찬의 글과 글씨를 보니 그 재주와 덕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려. 글도 글씨도 어느 한 곳 흠잡을 데가 없어 유현은 흡족한 웃음을 지었다. 글의 내용만으로도 아가씨의 온화하고 어진 성품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옛적 성인인 관음은 너그러움과 슬기로움이 비할 바가 없구나. 어질고 검소하며 부지런함은 여인의 본분이거늘 어찌 외로이 섬에 계시는고. 흰옷 입고 동자 품에 안은 모습 보니 고결한 그 마음 내 알리로다. 지조 높은 선비 머리 깎고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지만 슬프도다. 관세음 보살은 어인일로 여기 계신고. 대숲만 무성한 외로운 섬은 바다 건너 만리인데 어진 덕이 세상을 밝히니 뉘 아니 공경하리오. 그 이름 길이 남으리니 거룩한 그 덕을 붓으로 찬양하기 어렵도다. 사소저가 지은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유현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매파의 칭찬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루라도 빨리 예를 갖추어 청혼하는 게 좋겠는데 누구를 보냈고? 사소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주시성을 가진 매파를 보내도록 하지요. 유현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자 두 부인은 즉시 주매파를 다시 불러 사급사 댁으로 보냈다. 매파가 문안 인사를 드린 후 사급사 부인에게 말했다. 일찍이 제상을 지내신 유상공의 명을 받들어 이 댁 아가씨께 혼인을 청하러 왔나이다. 그 댁에서는 이 댁 따님께서 아름답고 어진 것을 아시고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신랑 되실 분으로 말하면 소년 시절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한리막사에 이르렀고 풍채와 재주가 세상에 으뜸입니다. 그러니 이 댁의 아가씨와는 하늘이 정한 배필인 줄 아옵니다. 사급사의 부인도 이미 유연수의 풍채며 재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터라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딸에게 가 매파의 말을 전했다. 이 어미 마음엔 다시 없을 좋은 자리 같구나. 네 생각은 어떠냐? 사소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어 자기 생각을 말했다. 예로부터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고 외모는 하찮게 여긴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댁에서는 저의 얼굴 생김새를 맨 먼저 꼽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집안만 내세우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높은 덕을 칭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유상공의 명성은 헛된 소문에 불과했나 봅니다. 저는 그 댁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딸의 말에 부인은 딸이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청혼을 거절했다. 매파는 맥없이 돌아와 유현과 두 부인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 청혼을 거절당했다는 매파의 말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한 유현이 매파에게 물었다. 그래, 가서 무엇이라 말했는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한번 말해보게. 매파가 사시댁에 가서 한 말을 그대로 전하자 유현은 그제야 후회를 했다. 매파를 잘 가르쳐 보냈어야 했는데 매파만 믿었으니 내 잘못이로다. 이튿날 유현은 직접 신성현으로 가서 지현에게 정중히 중매를 부탁했다. 사시댁과 사돈을 맺고 싶어 매파를 보냈는데 규수가 어리다는 핑계로 청혼을 허락하지 않는구려. 아무래도 매파가 말을 잘못 전해 벌어진 일인 듯하니 저를 위해 사시댁에 다녀와 주시면 고맙겠소. 지연이 흔쾌히 승낙하자 유현이 신신당부를 했다. 가시거든 다른 말씀은 마시고 돌아가신 사급사의 맑고 높은 덕을 공경하여 청혼한다는 말만 전해주시오. 그러면 반드시 허락할 것입니다. 유현을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지연은 곧 사시댁으로 갔다. 사급사의 부인은 지연이 달리 찾아올 일이 없으므로 청혼 문제로 왔음을 짐작했다. 높으신 어른께서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와 주시니 영광이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따님의 혼사 문제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이부시랑 벼슬을 지내신 유상공께서는 평소 돌아가신 사급사의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우러렀다 합니다. 그러다 이댁 따님이 덕을 갖춘 숙녀임을 알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 성품은 묻지 않아도 알겠기에 따님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합니다. 부족한 딸아이의 혼인을 위해 이렇듯 친히 오셨으니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황송하고 염치 없으나 돌아가시거든 쾌히 승낙했다고 전해주십시오. 사급사의 부인이 청혼을 허락하자 지현은 불이 나게 유현에게로 와서 부인의 뜻을 전했다. 몹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온 유현은 두 부인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곧바로 혼인날을 잡았다. 혼례 준비를 하며 유현은 사급사가 청렴하여 집안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예물을 후하게 보냈다. 어느덧 혼인날이 되어 큰 잔치를 베풀고 식을 올렸다. 요조승려와 군자의 만남이라며 사람들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현은 이런 좋은 날 부인이 함께하지 못함을 슬퍼했다. 사급사의 부인 역시 신랑의 신성 같은 풍채에 탐복하여 사윗감을 잘 골랐다고 기뻐하면서도 남편 생각에 비단치마가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신랑 신부가 유현의 집에 도착했다. 가마에서 내리는 새색시의 의젓하고 아리따운 모습에 모두 감탄했다. 유현과 두 부인은 어진 덕성이 외모에서 넘쳐나고 선녀 같은 자태의 신부를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뜰에 가득 모였던 친척과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유현은 새색시를 불러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거울과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다. 내 너를 보니 말기가 꼭 거울 같고 그 덕이 옷과 같구나. 그 마음 항상 변치 마라. 신부 사씨가 절을 하고 감사히 받았다. 그날부터 사씨는
시아버지께 효도를 다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정성을 다해 제사를 받들었다. 하인들도 어진 마음으로 다스리니 온 집안이 화목했다.